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질서가 어느 한 국가의 주도 아래 움직이지 않는 이른바 무국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자연구위원은 신간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미중 패권 경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통해 기존 국제 질서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무극화는 여러 강대국이 균형을 이루는 다극화와도 다릅니다. 힘을 가진 국가는 존재하지만 국제적 위기와 분쟁을 책임지고 수습할 중심 국가는 사라진 상태를 뜻합니다. 미국은 내부 분열과 자국 우선주의로 과거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도 경기 둔화와 정치적 경직성으로 미국을 대신할 패권국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인도와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견국들은 상황에 따라 연대를 바꾸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무국화 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관세가 무역 조정 수단을 넘어 동맹과 경쟁국을 압박하는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면서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영역도 군사 충돌을 넘어 반도체와 배터리, 히토류, 에너지, 식량과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 고착되는 가운데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과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해에서 긴장을 높여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움직임을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 박사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국익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실리 외교, 일본과 동남아시아 중동을 연결하는 다층적 협력망,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이어지는 초당적 국가 전략입니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공급망에서 한국을 빼놓을 수 없는 린치핀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린치핀 국가는 국제 질서나 공급망에서 빠지면 전체 체계가 흔들릴 정도로 핵심 역할을 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력은 앞으로 군사력뿐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 원전과 방산, 배터리 같은 기술 경쟁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국화 시대는 한국에 더 큰 위험을 안기고 있지만 동시에 자주국방과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도 열고 있습니다.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위기가 현실이 됐을 때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까지 대응할 것인지 준비하는 국가적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태평양에서 발달하고 있는 엘니뇨가 지난 150년의 관측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기록은 아니지만 주요 기후 예측 모델이 이례적으로 강한 엘니뇨를 가리키면서 세계 기상당국의 경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후연구단체 버클리어스에 따르면 14개 역학 모델이 전망한 니뇨 3.4 해역의 최고 수온 편차 중간값은 약 3.6도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강력했던 2015년, 16년 엘니뇨의 약 2.75도보다 0.8도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모델 자료의 91%가 이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다의 전반적인 온도 상승을 고정하더라도 사상 최고 강도의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은 약 77%로 분석됐습니다. 발달 속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초 약한 라니냐 상태였던 적도 태평양은 봄부터 빠르게 따뜻해졌습니다. 국제기후사회연구소는 니뇨 3.4 해역의 수온 편차가 6월 평균 1.55도에서 7월 중순에는 2.1도까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6개 예측 모델 가운데 23개는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온 편차가 2도를 넘는 매우 강한 엘니뇨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도 7월 31일 강한 엘니뇨가 이미 발달하고 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감시 해역의 계절 평균 수온 편차는 2.9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세계기상기구는 슈퍼 엘니뇨라는 표현을 공식 등급으로 사용하지 않고 약함, 보통, 강함, 매우 강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엘니뇨가 기록적으로 뜨거운 해양과 결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에 따라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와 홍수, 산불 위험이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농업 생산 감소와 식량 가격 상승, 냉방용 전력 수요 급증, 감염병 확산과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인도와 호주 일부, 중남미와 동남아시아에는 가뭄 위험이, 동아프리카와 남유럽, 북미 서부 일부에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올해 6월 세계 해수면 온도는 관측 사상 가장 높은 6월을 기록했습니다. 버클리어스는 2026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을 약 12%로 평가했지만 엘니뇨의 영향이 수개월 뒤 나타나는 만큼 2027년에는 새로운 세계 기온 기록이 세워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엘니뇨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식량과 에너지, 경제와 공중보건 시스템의 대응 능력을 동시에 시험하는 세계적 기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10개국을 관통하는 다뉴브 강이 기록적인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면서 헝가리와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전력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7월 2일 자국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인 팍스 원전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1982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4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팍스 원전은 다뉴브 강에서 끌어온 물로 원자로를 냉각합니다. 그러나 폭염과 가뭄으로 강 수위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원자로를 안전하게 식힐 물이 부족해졌습니다. 원자로 4기는 지난달 29일부터 차례로 가동을 멈췄으며 발전량은 기존 2000메가와트에서 240메가와트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팍스 원전은 헝가리 전력 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합니다. 원전 가동 중단이 수주간 이어질 경우 헝가리는 값비싼 수입 전기에 의존해야 하고 산업계의 생산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헝가리 정부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전기 사용을 줄여달라고 국민에게 요청했습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공장 등 대형 사업장에는 강제적인 전력 감축이나 일시적 공급 중단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도 화물 운송은 하루 5시간씩 중단되고 공공기관에는 재택근무와 야간 조명 축소가 지시됐습니다. 가뭄은 식수 공급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외곽을 포함한 100여 개 지역에 물 사용 제한이 내려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군이 급수차를 투입해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했습니다. 세르비아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다뉴브강의 데르다프 1, 2 수력발전소 발전량은 설비 용량의 20%와 3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발전소는 세르비아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1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측정된 다뉴브강 수위는 23cm로 기존 최저 기록보다 10cm나 낮았습니다. 세르비아 프라우보에서는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이 침몰시킨 군함 잔해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일의 산업 물류 동맥인 라인강도 저수위가 이어지면서 선박 물동량이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운송비 급등과 공급망 차질이 겹치면서 독일의 3분기 경제 성장률도 최대 0.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는 유럽의 가뭄이 단순한 물 부족을 넘어 원전과 수력발전, 산업 생산과 물류까지 동시에 마비시키는 복합적인 에너지 위기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수도 아테네 인근까지 번지면서 주택과 산업시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길은 최고 시속 130km에 달하는 돌풍을 타고 아테네와 가까운 베니자 마을에 도달해 주택 약 200여 채를 태웠으며 아티카 서부 메가라 외곽의 주거지역과 공업지대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산불 현장을 거대한 불길의 전선과 검은 장막으로 표현했습니다. 수십 개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72시간 동안 소방관 500여 명이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8월 초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 그리스 전역의 산림과 농경지에서는 22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북부 카발라에서 크레타 섬과 펠로폰네소스 반도까지 사실상 전국이 산불 피해권에 들어갔습니다. 진화 과정에서는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아테네 서쪽 프사타 지역에서 물을 운반하던 소방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불어 헬기가 바다에서 물을 퍼올리기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레타 섬과 펠로폰네소스에서도 산불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부 화재는 송전시설 전선에서 발생한 불꽃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파로스 섬 산불을 계기로 과잉 관광과 기반시설 부족도 새로운 원인으로 떠올랐습니다. 파로스 섬은 주민이 약 1만 5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연간 관광객은 100만 명에 달합니다. 관광시설과 단기 임대 숙박시설은 빠르게 늘었지만 폐기물 처리시설과 소방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매립지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재활용 분류시설까지 폐쇄되면서 생활쓰레기와 건축 폐기물, 나뭇가지 등 인화성 물질이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도 매립지 주변에 무단 적치된 폐기물 더미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104명의 목숨을 앗아간 마티 산불의 악몽이 다시 거론되는 가운데 그리스의 산불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관광지 난개발과 폐기물 관리 부실이 겹쳐 만들어진 복합 재난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개발만큼이나 물과 폐기물, 소방과 대피 체계를 확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의 휴양섬들은 매년 더 큰 산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